쪽. 자, 36쪽은 우리 EBS에서는 185쪽 현대소설 8이네. 자, 요건 일단 EBS는 185쪽 현대소설 8에 있습니다. 8강에 실려 있네요. 김원일의 도요새에 관한 명상인데 일단 초점부터 한번 해볼게요. EBS에서 보고 있는 초점이 그러니까 왜 이거를 실었는가 이렇게 한번 봤더니 1970년대를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놈은 1970년대 한국사회를 설명합니다. 1970년대 한국사회라 하면 어떤 거였냐면 급속한 산업화를 진행합니다.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죠. 이때는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해서 급속한 산업화를 통해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건 맞습니다. 경제 성장을 달성했어. 어느 정도 달성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현대소설 8강 185쪽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 경제 성장을 했다는 이 초점을 둔 게 아니라 그런데 그죠? 경제 성장의 이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산업화를 통한 한국 사회의 병폐, 산업화의 어떤 병폐, 폐해라고 할까? 폐해를 뭐랄까? 산업사회의 이면 이것을 표현해서 경제 성장을 이뤘다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산업화를 통해서 우리가 버려져야 하고 빼앗기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들이 있대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요놈이야. 그러면 한국 사회가 급속한 산업화되면서 70년대에 사라져갔던 우리의 어떤 긍정적인 것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쭉 한번 훑어볼게요. 이제 이게 유사가 되겠지. 출발해서 마지막에는 도요새로 관한 명상으로 가볼게요. 좀 필기는 한 4개 정도 가볼게요. 첫 번째는 농촌이 파괴됩니다. 급속한 산업화를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농촌이 파괴돼 버립니다. 농촌 공동체가 파괴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농촌 두어도 좋고요. 농촌 공동체의 파괴가 보입니다. 자, 이 작품은요, 거시기가 쓴 거시기라는 작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지역은 어디냐면 방울제라는 지역입니다. 방울제라는 그런 마을이고요. 마을 사람들은 항상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조그만 잔치가 있으면 마을 사람들 모여서요, 풍물 치고, 그 다음에 축하해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집이었습니다. 그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화가 되면서 여기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댐이 들어옵니다. 그 옆에 바로 거대 공장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거대 공장이 들어오니까 공업용수를 공급해야 되죠. 그러니까 거기다 어떻게 써요? 물을 탈 수 있는 댐을 만듭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전라도 장성 지역입니다. 전라도 장성이 댐을 만드는 건 그 옆에 광주라는 커다란 도시에 대단지 공장들이 막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공업용수를 공급하려고 댐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댐이 건설이 됩니다. 그럼 댐이 건설되면 공업용수를 공급할 테고요. 그러니까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겠죠. 다만 댐을 건설하려면 커다란 지역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인공댐을 만들려면 지역이 필요하니까 사람 사는 곳을 어떻게 써요? 물로 가둬놔야 할 거 아니냐? 댐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줍니다. 근데 보상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만큼의 보상이 아닌 거야. 예를 들어서 뭐냐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되는데 대부분 소작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턱없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그 보상료를 받으면 어디 가서 집을 살 수 있는 정도가 안 돼.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다 뭐 하냐면 댐이 이렇게 건설되면 그 주변에 판잣집 같은 거 적어놓고 여기서 뭐냐면 매운탕들 팝니다. 집에서 어디 집을 살 수가 없어. 대도시로 가서 뭐 살 수도 없고요. 어디 가서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돈이 안 돼. 그러니까 댐 주변에서 판잣집 지어놓고 낚시꾼 상대로 매운탕 파는 거야. 근데 우리의 주인공은 허칠복인데요. 걔는 일을 너무 잘해요. 농사에 아주 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소작을 좀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이 소작을 하나 하면 얘는 10개 정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개의 보상을 받으면 별 볼 일 없지만 10개 받으니까 조그만 집은 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냐면 이 허칠복의 부인이 도시물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광주로 가서 집을 하나 삽니다. 근데
좋은 집은 못 사고 달동네 올라가서 간신히 하나 삽니다. 근데 이제 네 살 난 딸아이가 있는데 얘가 할 수 있는 건 농사밖에 지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죠. 그래서 아내가 일을 하러 갑니다. 뭐 하냐면 파출부. 파출부로 일을 하러 가고 얘는 뭐냐면 집에서 딸을 책임지는 뭐 이런 역할을 해요. 허칠복이 생각하니까 자기는 명색이 가장인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답답한 거야. 아유, 막노동이라도 해야겠다. 난 건강한데 라고 해서 막노동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 딸아이를 맡겨두고 이제 뭐냐면 막노동하러 이제 내려갑니다. 달동네에서 내려와요. 아내가 일하고 있는 가사노동하고 있는 거기에 들려요. 왜냐면 딸을 내가 맡겼으니까 너 퇴근하고 거기서 딸 챙겨서 가라 이렇게 얘기하려고 갔더니 이 부인이 도시물을 먹었던 부인이 그 집의 남자랑 바람이 납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둘이 똑같은 옷을 입고 아주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칠복의 눈이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그래서 부엌에 가서 칼을 들고 옵니다. 이것들 내가 다 죽여버린다고 칼을 들고 와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칠복의 부인하고 그 남자는요 옷을 빨리 입고 도망갑니다. 찾으러 다닙니다. 막 칼 들고 막 돌아다녀요. 찾으러. 근데 잡힐 리가 있냐? 완전 못 잡아요. 그래서 얘가 거의 반 미친 상태가 됩니다. 반 미친 상태가 돼서 기다려도 안 오는 거야. 맨날 딸아이는 배고프다고 울지, 그 다음에 분노에 가득 찼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냐면 딸아이를 업어요. 업고 나서 어디 하면 고향으로 옵니다. 반 미쳤어요, 지금. 고향으로 와서 이렇게 자기 집은 이미 그 물에 갇혔어요. 칠복이가 이렇게 봤더니 자기 집이 보여요. 원래는 안 보이는 거야. 반 미쳐서 그래요. 이게 보여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얘가 칠복이가 맨날 뭐 하냐면 풍물놀이를 하면 징을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징을 깍 두들깁니다. 그래서 징을 구해와서요. 거기서 막 징을 막 두들깁니다. 근데 옆에 낚시하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징 두들기면. 낚시는 징소리가 나면 물고기 다 도망가잖아. 난리를 칩니다. 개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칠복이 친구들이 칠복이가 불쌍한 건 알아요. 그죠? 부인도 바람나서 도망간 거 알아. 하지만 지네들도 먹고 살 게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친구들이 돈을 조금 줍니다. 그래서 이거 내 차비 줬으니까 너 여기 떠나면 안 되냐?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가란 말이야. 보내버려요. 그날 밤에 비가 막 옵니다. 근데 비가 오는데 마을 사람들의 귓소리에는 뭐로 들리냐면 그 징소리로 들립니다. 빗소리가 두두두두 떨어지는데 그게 징징징징징 소리가 난대요. 이 글의 제목은 뭐예요? 아, 눈치 빠른 거 가져가. 프린트에서 찾는 거 봐. 이 제목이 뭐예요? 자, 얘가 바로 징소리라는 작품인데요. 자, 댐건설은 바로 뭐냐면 바로 산업화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징소리가 상징하는 말은 도대체 무엇일까? 자, 첫 번째입니다. 이 징소리가 의미하는 건 첫 번째는 칠복이겠죠? 칠복이. 즉, 고향이 없어졌어. 고향 상실의 아픔을 의미하겠죠? 고향 상실의 아픔. 요것을 표현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허칠복이라는 우리 주인공을 내쫓은 건 누구냐면 바로 자기 친구들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징치고 놀고 왔던 그 친구들이 자기를 내쫓아요. 너의 안타까운 사정도 알지만 그냥 차비 정도 줄 테니까 좀 꺼져줘.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자기가 내쫓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다 불안하게 들려. 그게 뭐냐면 칠복이가 두드리는 징소리로 들립니다. 징징징 소리로 들려요. 그러면 자 그게 뭐냐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뭐 이런 말이겠죠. 아 내가 쟤를 품고 살았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적 삶을 되찾으려는 소리. 왜냐면 마을 사람들이 다 불안해한다는 건 어떻게 써?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나 보죠. 그럼 어떻게 써?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겠죠. 즉 1970년대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개발이 된다면 다른 작은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개발이 우선이었어요. 이 글의 제목은 바로 징소리였습니다. 누구 거냐? 그렇죠. 문순태가 쓴 징소리란 작품이 첫 번째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가볼게요. 뭐가 좋겠다. 어? 나연이가 그랬는데. 나연이 왜 또 자, 나연이. 자, 두 번째입니다. 농촌이 파괴되니까 쟤네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도시로 갑니다. 그죠? 농촌에 살 길이 없으니까 도시 가면 공장이 많다더라. 거기도 돈도 많이 준다더라. 하니까 거기 가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돈이 많이 주는 건 처음에는 맞아요. 하지만 농촌에 있는 사람이 자꾸 올라가면 어떻겠어? 도시 노동자의 가격이 자꾸 떨어지겠지. 그죠? 아니, 왜냐면 공급이 많으니까 돈은 떨어질 거 아니냐. 그래서 농촌도 별로, 도시도 별로. 물론 잘 사는 사람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누가 생기냐면 젠장 도시 빈민이 발생합니다. 도시 빈민의 발생. 얘가 발생해버리네. 그러면 도시 빈민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작품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요 놈은 자신이 생각했던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계속 대립합니다. 머릿속에선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데 현실은 그것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긍정적인 속성을 가졌겠지. 현실이라는 것은 당연히 어떻겠어? 부정적이겠지. 부정적이겠죠. 자, 나의 이상은 무엇이냐면 나는 이래봐도 안동권 씨야. 안동권 씨의 자부심을 합니다. 권 씨의 자부심을 갖습니다. 안동권 씨는 왜 자부심을 갖냐면 안동에는 권씨 집성촌이 많답니다. 지금도 안동에는요. 국회의원은 모두 다 권씨입니다. 권씨가 아닌 사람이 국회의원을 한 적이 없답니다. 지금도 그렇게 지역색이 되게 강해. 그리고 안동 권시에는 거기에 서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는 학자들이 많이 나온답니다. 나는 안동 권시야. 안동 권시. 그죠? 항상 이러고 다닙니다. 하지만 얘는 한 명의 전과자입니다. 전과자야. 두 번째, 나는 어떤 거냐면 난 대학을 졸업했거든. 대학 졸업자의 자부심. 졸업자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뭐만 얘기하면 야 나는 걔네들이랑 달라. 나 대학 나온 사람이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야 여기 있는 사람이랑 나랑 같이 비교하지 마.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얘는 결국 뭐하냐면 대학을 나왔지만 전과자다 보니까 결국은 막노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막노동을 하다가 돈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아기를 낳는데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강도질까지 합니다. 이상, 머릿속에선 안동권 씨의 자부심, 학자로서의 자부심, 4년제 대학을 나왔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현실은 전과자고요. 기껏해야 강도질을 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강도짓 하다가도 걸리죠. 그래서 집을 나가버려요. 행방불명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즉 얘는요 바로 권씨라는 놈이었는데 얘는 바로 구두를 통해서 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대학 졸업자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어떻게 했어요? 자존심을 어떻게 했어요? 얘가 자존심의 상징. 요의 상징이 자존심의 상징이 바로 구두죠.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자존심이 마구리 무너져 버리죠. 그래, 안동권 씨야. 근데 할 게 없어서 막노동하냐. 그래, 4년제 졸업하셨어요. 그래서 전과자가 됐나요? 이런 식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얘는 자존심을 상실해버립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말이 뭐였냐면 자존심을 상징하는 게 바로 뭐냐면 10켤레의 구두였습니다. 10켤레의 구두였다면 자존심을 상실하는 것은 상실했으니까 사라져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겠어? 9켤레의 구두겠네요. 얘를 누가 관찰하는 거야? 이 모습을 누가? 그죠? 나가 누구야? 오 선생. 그죠? 내가 나죠? 나를 관찰하면서 뭐하고 있어요? 이 속에서 연민의 마음을 갖는다는 얘기겠죠? 즉, 저 안동 권씨, 권씨가 저렇게 전과자가 되는 건 제가 나빠서가 아니야.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연민의 마음을 갖는다라는 그런 얘기였군요. 제목은 뭐예요?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일까요? 맞아요? 네. 10켤레에서 하나를 상실한 사내인가요? 10켤레에서 하나를 닥쳐 이씨.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입니다. 누구 거야? 누구 거야? 우리 EBS에 얘가 하나 쓴 게 하나 나오긴 했어요. 근데 나왔는데 소설가인데 그게 희곡으로 각색한가 EBS에 실렸어요. 네? 그렇죠. 윤은길. 그죠? 윤은길이죠. 자, 윤은길의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그죠? 윤은길의 장마가 실렸습니다. 할머니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친할머니, 외할머니 싸우는 거. 다음 세 번째. 그럼 농촌에 사는 사람도 농촌이 파괴돼서 공동체가 파괴되고 농촌 자체가 사라졌어요. 도시 빈민이 발생했어요. 하지만 돈을 버는 사람은 늘 있다고 그랬죠. 그죠? 아, 그럼 뭐야? 못 버는 놈 있고 잘 버는 놈 있네? 그러면서 뭐야? 이제 빈부격차가 심화됩니다. 잘 사는 놈, 못 사는 놈, 이게 차이가 너무 크게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러면 거시기로 가볼게요. 자, 요번에는 누가 있냐면 주인공이 난쟁이입니다. 난쟁이. 자, 난쟁인데 이 난쟁이의 이름을 혹시 알아요? 몰라요. 이 아버지가 결국 자살하잖아. 이 아버지의 이름이 뭐게요? 없어요. 아,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은요, 불이야. 불이. 안일 불자에 써서, 아이고. 자, 이렇게 씁니다. 불이라고 하는데, 요게 뭐냐면, 이앗, 이렇게요. 요 이자는요, 이자는 주로 노비들한테 쓰는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이건 주로 노비들의 이름이래요. 노비들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가 이름이 불이라는 거 뭐야? 아니다 불자잖아. 그러니까 뭐야? 나는 노비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불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뭐냐면 노비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노비가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노비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이 말은 노비로서의 노비에서 벗어나고자 이런 이름을 지었겠죠. 하지만 소설을 읽다 보면 어떻게 써요? 이제 그 큰아들이 회상하는 지점 보시면 나의 아버지는 노비였다. 나의 아버지의 할아버지도 노비였고 그 위도 할아버지도 노비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써요? 가난이 계속 되물림 된다는 얘기를 보여주네. 자, 이렇게 노비가 아니고 싶어 했지만 결국 어떻게 써? 가난이 되물림합니다. 되물림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설입니다. 근데 이런 난쟁이가 일단 난쟁이는 우리의 소외계층이니까 긍정적으로 봐야 되니까 동그라미 얘가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얘가 살고 있는 건 낙원구 행복동입니다. 반어적인 거죠.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가난이 계속 되물림 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뭐냐면 개발이 되죠. 개발이 되면서 난쟁이와 반대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거인이겠지. 거인. 이 거인이라는 건 진짜 최홍만 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거인이 의미하는 건 뭐야? 거대 자본입니다. 이것이 얘기하는 건 거대 자본이야. 거대 자본 또는 뭐냐면 유력자, 힘이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요 사이에서 어떻게 써? 얘가 살아남지를 못하죠. 그죠? 결국은 어떻게 써요? 난쟁이는 항상 뭘 꿈꿔요? 아버지가 항상 꿈꾸는 게 뭐야? 저 위에 달나라를 항상 꿈꾸죠. 얘를 어떻게 해서 꿈꿔옵니다. 즉 달나라는 것은 달이 있는 이 달나라는 뭐야? 이상세계겠죠. 나름대로 이상세계, 이상사회를 꿈꾸지만 결국 달나라는 곳은 도달할 수가 없지요. 그죠? 그래서 결국 난쟁이는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막내딸인 이름이 뭐야? 막내딸? 영희가 있죠. 영희가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면 막내딸이 어떻게 하냐면 그 개발업자 집에 찾아갑니다. 개발업자 집에 찾아가서 개발업자 애한테 약 먹이고 나서 그 뭐야 아파트 분양권을 찾아와요. 그래서 찾아오는데 온 날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죽습니다. 죽어요. 그런 얘기가 담은 게 여기였거든요. 결국 이걸 통해서 보겠어 난쟁이의 자살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 제목은?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좋아요.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입니다. 좋아요. 누구 거예요? 조세인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 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조세희의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인데 이 조세희의 작품은요. 제목에 많이 드러나요. 내용이. 난쟁이니까 얘가 의미하는 건 소외계층입니다.
그죠? 육체적으로 결핍되었으니까 사회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소외계층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달나라를 꿈꾸는 이거거든요. 즉 공은 일종의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공이니까 작은 희망을 품고 있어요. 난쟁이의 작은 희망은 좋은 집도 아니야. 그냥 가족끼리 모여 살았으면. 그게 판잣집이었던 뭐였던 상관없어요. 가족끼리 모여 살았으면 하는 그런 꿈입니다. 근데 난쟁이가 그걸 쏘아 올려요. 그럼 어떻게 돼? 쏘아 올리면 반드시 떨어지죠. 그죠? 쏘아 올리면 반드시 떨어집니다. 즉 뭐 하는 거야? 좌절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군요. 즉 소외계층이 작은 희망을 생각했지만 결국 좌절할 걸 이란 얘기를 담고 있는 게 요 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자, 좀 보는 각도를 바꿀게요. 보는 각도를. 지금 얘는 시각이 누구의 시각이냐면 난쟁이 가족의 시각입니다. 즉 가난한 자의 시각이야. 이번 시각을 바꿔볼게요. 이번에는 가진 자의 시각으로 나온 것도 있어요. 가진 자의 뭐야? 뭔 소리야? 가진 자의 시각으로 쓴 작품도 있습니다. 비슷한 작품이긴 하지만 얘는 난쟁이 가족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가진 자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놈을 찾아볼게요. 가진 자의 시각. 자, 거시기가 썼던 거시기라는 작품입니다. 자, 작품은요. 난쟁이가 자살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큰아들이 취직을 합니다. 큰아들은 은강기업에 취직을 합니다. 큰아들은 뭐 했냐면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갔더니 운전수가 됩니다. 운전병이야. 그래서 제대하고 나서 뭐 하냐면 은강그룹의 회장의 차를 봅니다. 운전수입니다. 취직해요. 근데 은강그룹은 어떤 그룹이냐면 옷감을 생산하는 그런 그룹인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서 70년대는 뭐야 노동력이 싸니까 싸게 많이 팔잖아. 그래서 여자 그 공들이 여공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집이 있으면 여기 한 층이잖아. 여기 한 2m 50 정도 될 텐데 요걸 반으로 나눕니다. 그 당시엔 반을 나눠. 그래서 그 재봉틀 같은 걸 쫙 놔요. 그래서 여러분 책상 하나에 의자 하나 정도 그 정도의 크기의 재봉틀을 갖다 놓고요. 뚝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지금 앉으면 7, 8명이 앉잖아. 한 줄에. 그러면 여기 20명이 앉아 있는 거야. 7명이면 위로 갔으니까 14명이 앉아 있는 거야. 이런 상태야. 그러니까 허리를 펴고 다니지 못하는 그런 노동 환경입니다. 거기다 대고 어떻게 써요? 싼 값에 대량으로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월급을 내가 100원을 주면 8시부터 5시까지 100원이면 야 저녁 먹고 더 일해. 10시 야근이야 라고 합니다. 그럼 좋아요. 야근 수당 있나요? 주면 상관없죠. 없습니다. 야근 수당 주면 일 안 해요. 하지 마. 너 말고도 일할 사람 너무 많아. 왜냐면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 많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일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철에 야근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야. 그래서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죽어요. 계속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수근수근 됩니다. 야, 이거 노동환경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 다 죽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데모도 해보고 뭐도 하는데 씨알도 안 맥히네. 그래서 사람은 계속 죽어가고 내 옆에서 친구들 죽어가니까 사람이 눈이 빙빙 돌아갑니다. 미쳐 반 미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야 죽여버리자 라고 합니다. 이제 거기까지 아주 극단적으로 치닫습니다. 그러니까 영수가 그럼 내가 죽이겠다라고 해서 내가 나섭니다. 왜냐면 회장의 위치를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왜 알아? 나는 운전수잖아. 회장의 차를 운전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장이 어딘지 내가 제일 잘 알잖아. 그래서 죽여버리기로 합니다. 그래서 칼을 들어요. 칼을 들고 나서 어떻게 해서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장이 나옵니다. 뛰어가요. 뛰어가서 칼로 푹 찔러요. 그래서 찔러서 얼굴을 봤는데 어머 회장이 아니네. 회장의 형입니다. 형이야.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잘못 찔렀어요. 그래서 쭉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경찰서에 잡혀갑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소설은 재판 과정이 소설입니다. 재판 과정이. 재판이 벌어집니다. 재판이 벌어지는데 찔려 죽은 형의 그러니까 찔려 죽은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면 가진 자가 있죠. 나는 은강그룹의 막내 아들입니다. 나는 은강그룹의 막내 아들이야. 나는 재판을 이렇게 구경을 합니다. 구경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니 우리 아버지가 회사에 취직시켜주고 돈도 줬는데 이 새끼가 우리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래? 물론 아버지를 죽이진 않았지만 괘씸한 새끼 이거는 사형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구경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그 형의 죽은 사람의 아들이 와요. 아들과 같이 방청을 해요. 같이 봐요.
그럼 이제 재판이 벌어집니다. 변호사가 나옵니다. 변호사가 죽인 건 맞다. 하지만 여차여차 이게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다. 그래서 죽였으니까 죽였으니까 사형은 면하자. 그래서 사형까지는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를 죽일 수 있는 상황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변호사들 막 얘기하고 칙칙할 거 아니냐. 그때 내가 졸아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얘기하는 건 내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얘기하는 건 뭐냐면 노동자의 얘기와 가진 자 자본가의 얘기가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정한 거야. 그죠? 나는 방청하면서 내 얘기할 때는 뚜렷뚜렷 있다가 변호사가 얘기할 때만 자요. 계속 자요.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런 상태인데 옆에 있는 그 아들이 계속 듣습니다. 들으면서 끄떡끄떡 하더니 뭐 하냐면 최후 발언을 합니다. 아버지를 죽인 건 안타까운 일이긴 하나 그만한 사과정이 있으니까 사형까지 가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라고 아들이 얘기하고 가요. 그러니까 내가 저거는 뭐 미친 소리를 하고 있네 라고 하면서 전 미쳤다고 와서 막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꿈을 꿉니다. 또 자요.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바닷가입니다. 바닷가에서 내가 막 수영을 해요. 근데 고기가 옵니다. 물고기가 오는데 물고기가 이렇게 생겨야 되잖아. 이렇게 생겨서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내가 가서 물고기 잡으려고 해서 내가 그물을 싹 뿌렸어요. 근데 물고기가 이렇게 안 생겼고요. 다 어떻게 생겼냐면 다 이렇게 생겼어요. 물고기가. 가시만 다 있는 거야. 가시만. 이거 의미하는 말은 뭐냐면 자본가가 노동자입니다. 모두 빼앗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빼앗길 게 한지 없어. 뼈만 남은 거야. 이게 오더니 내가 자고 있고 막 그물 뿌렸는데 막 이놈들이 그물을 막 찢어요. 그러더니 막 바깥으로 나오더니 입을 쫙 벌리더니 내 머리를 물으려고 하는 거야. 그때 내가 깹니다. 이게 소설 끝. 이게 제목은 뭘까요? 이게 제목은 뭘까요? 아우 길어라. 가진 자의 시각은 바로 뭐냐면 은강그룹에 있는 아들의 시각입니다. 막내 아들. 면접소설이잖아요. 면접소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세희가 썼다란 얘기겠지. 자, 요 제목은 다 얘기했어. 내가 얘기하면서 다 얘기했어요. 띄어쓰기? 뭘까요? 너 생각하고 있는 거지? 재경아. 이거. 자, 요거는 그무랑이요? 너희 그렇지.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곡입니다. 자, 조세희 작품은 작품 제목명에 다 들어있다고 그랬죠? 제가 설명한 거 한번 연결해 볼게요. 여기에 나는 바로 누구야? 나는 자본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은강그룹의 막내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 그 다음에 그물이라고 하고 가시곡이라고 했죠? 가시곡이가 의미하는 누구야 이건? 노동자인데 뼈만 있죠? 착취당한 노동자입니다. 착취당한 노동자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내 그물로 온답니다. 나의 그물이래요. 요 그물이 뭘까? 그물이 뭘까? 얘가 바로 착취수단입니다.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곡입니다. 결국 이 소설은 바로 뭐냐면 언젠가는 자본가와 그 다음 뭐야? 노동자의 대립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담은 게 전체 이 소설이었습니다.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곡이. 빈부격차를 얘기한 거고요. 아까 조세희의 난소궁은 가지지 못한 자의 시각으로 봤다면 얘는 가진 자의 시각, 즉 자본가의 시각으로 봤던 그런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빌드업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EBS 책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몇 번이지? 까먹었다. 3인가 4인가 2인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인가? 몇 번째냐? 네 번째예요.
자, 그래서 네 번째. 환경오염입니다. 환경오염. 1970년대는요, 경제 발전을 우선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채 신경 쓰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올해 EBS에 실렸던 김원일의 뭐였죠? 도요새에 관한 뭐야? 명상이었습니다. 자, 요게 실렸네요. 도요새에 관한 명상. 요 놈을 한번 해보자. 요건 이제 올해 EBS 거고, 앞에 것들은 얘와 연관된 것들을 한번 훑어본 겁니다. 자, 요 소설의 또 가장 큰 특징은 서술자가 바뀝니다. 지금 아까 서술자가 내금을 오는 가시고기는 가진 자의 눈으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갔죠. 서술자가 한 명이야. 은강그룹의 막내 아들이야. 아, 지워버렸네. 그 다음에 여기에 난소공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했어요? 난쟁이 가족들의 시선을 보는 거죠. 얘는 서술자가 계속 바뀝니다. 즉, 몇 번 바뀌냐면 총 4번 바뀝니다. 자, 뭐냐면 모두 다 도요새, 제목처럼 도요새에 관한 명상이 서로 달라요. 자, 총 4부작입니다. 1부부터 해볼게요. 자, 1부는 병식의 시선입니다. 병신이라네. 에이씨. 병식의 시선입니다. 자, 병식은 어떤 애냐면 이 집에 안에는 일단 쓰고 갈까? 자, 2부는 병국이의 시선입니다. 3부는 아버지. 병식이 병국이 아버지의 시선으로 남겨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병국이가 형이고 병식이가 동생입니다. 그 다음에 1부에서는 나는 하면 병식이야. 2부에서 나는 하면 병국이고 3부에서 나는 하면 아버지다. 그죠? 자, 이 병식이는 도요새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도요새에 대한 생각이 각각 병식이, 병국이, 아버지가 각각 다른 생각을 합니다. 병식이는요, 병국이 형이 서울대 경제학과에 입학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자랑스러워합니다. 무척 자랑스러워해요. 그래서 형같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 옛날에는 서울대학교 가면요, 마을 입구에 프랜카드 붙이고 막 같은 마을의 자랑입니다. 다 붙어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병식이도 형이 졸업하면 나도 뭐 좀 얻어먹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자랑스러워해요. 나 형 서울대 경제학과 다닌다 이런 식입니다. 근데 지는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얘는 재수합니다. 그런데 형이 옵니다. 집에 옵니다. 왜 왔냐면 데모하다가 잘려요. 2학년 때 퇴학을 당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와요. 집으로 와서 온 거야. 그때부터 병식이가 형에 대한 실망감이 엄청 커집니다. 아유, 공부 잘하면 뭐 소용없구나. 어차피 잘릴 거 뭐 이런 거야. 그래서 병식이는 어떤 거 하냐면 원래도 공부를 못했지만 더 막 살기로 시작합니다. 더 막 살기로 합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술 먹어야 되고 놀러 가야 되는데 돈이 없네? 그럼 어떻게 해? 여기 이 지역에는요, 도요새, 철새가 많이 지나가요. 그래서 철새를 잡아요. 그래서 피를 쭉 빼요. 그래서 박제를 해서 팝니다. 그럼 얼마 정도 버냐면 8,000원을 받아요. 8,000원 받으면 한 2-3마리 잡으면 하루 술값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50마리를 잡습니다. 즉, 병식이는 저 도요새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금전적 가치입니다. 저건 돈이야. 날아다니는 건 다 돈이야. 저거 다 내 술. 저건 맥주 한 잔, 2잔, 3잔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는 바로 금전적 가치로 보여요. 즉, 일종의 타락의 수단이겠죠. 그죠? 자, 즉, 경제적 이익의 수단으로 보입니다. 자, 이게 병식이고, 자, 병국이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앞날은 아주 훤히 뻥뻥 뚫렸다고 생각했으나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 퇴학당했죠. 고향에 내려왔더니 뭐가 있냐면 이제 그 산업화가 되면서 공장이 들어온 거야. 공장이 들어왔는데 옛날 공장들 보면 이렇게 생긴 공장들 많이 보였죠. 이렇게 공장 굴뚝 이런 거 많이 봤잖아. 밤에 철새가 날아갑니다. 철새가 날아가는 밤에 깜깜해갖고 여기 헤딩을 합니다. 그 쭉 다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밤에 와봤더니 철새가 날아가다가 공장 굴뚝에 딱 부딪히 뚝 떨어지니 죽는 거야. 그걸 가만히 봤더니 그게 자신의 모습이랑 너무 똑같습니다. 나도 서울대 경제학과에 나와서 탄탄대로 갈 줄 알았어요. 근데 2학년 때 어떻게 굴뚝 만나서 그냥 퇴학당했잖아. 자신의 모습과 너무 동일하게 느낍니다. 자, 그래서 얘는 동일시의 대상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죽는 거, 왜 도요새가 죽을까? 굴뚝만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뭐야? 폐수가 또 나오네. 폐수가 나와서 이게 굴뚝에서 죽고 폐수 먹고 죽고 막 이런 거야. 그래서 얘가 환경운동을 합니다. 자연이 파괴되는 건 인간이 파괴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도요새는 자신과 동일시의 대상이거든요. 그죠?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도요새를 살린다라는 것은 내가 마음의 위안을 맞는 거야.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거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기능을 하는 거야. 근데 병국이가 이렇게 봤더니 이런 굴뚝에 맞아서 죽는 거, 폐수 먹고 죽는 거 또 있어. 도요새가 왜 죽어? 얘가 잡아요. 그래서 둘이 싸우게 됩니다. 너는 새끼야, 도요새를 잡아서 죽여? 왜 하늘에 새가 수억 마리가 있는데 50마리 잡았는데 그게 뭐가 문제인데? 이러면서 서로 막 싸웁니다. 싸워요. 다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실향민입니다. 실향민이야.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철새를 바라봅니다. 철새를 바라보면서 나도 쟤처럼 저기를 갔어야 북을 갔어야 되는데 이거야. 근데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가 월남했기 때문에, 실향했기 때문에 그 철새를 바라본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다 가족들도요, 실향을 해서 고향 사람들을 보고 싶어서, 고향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 보고 싶어서 슬퍼한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병국이랑 아버지랑 서로 진실한 얘기를 나눕니다. 어디서 할 거냐면, 함경도에서 내려온 사람이 정착하면서 술집을 하나 만듭니다. 거기가 아바이집이야, 아바이집. 그 술집에서 너도 이제 아버지처럼 술 한잔 할 때가 됐구나 하면서 술을 먹으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아버지가 조그만 사진을 하나 꺼냅니다. 조그만 사진이 뭐지? 명함사진이 아니, 뭐라고 하지 그거? 증명사진. 요만한 증명사진을 두는데 그 주변이 막 헐고 헐었습니다. 그걸 보여줍니다. 그때 봤더니 이게 누군가 했더니요. 그게 누구냐면 옛날에 약혼녀입니다. 그래서 너도 이제 내 나이가 되면 무조건 아빠를 나쁘다고 보지는 않을 거야. 하면서 이거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런 걸 보면서 아버지는 항상 어떻게 했어요? 철새를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겁니다. 즉 실향민이었던 아버지에게서의 이 얘는 뭐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요것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았던 거야. 그래서 술 먹으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병식이 이놈이요. 철새 50마리 잡아서 문제예요. 이런 얘기하려고 했는데 철새가 죽는다. 폐수 먹고 죽어요. 굴뚝 맞아서 죽어요. 이런 얘기를 아버지한테 하려니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그나마 도요새 보면서 마음의 치유를 갖고 있는데 도요새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해요? 고향 상실에 도요새까지 상실하면 마음이 더 아파할 거잖아. 그래서 그냥 돌아간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1, 2, 3부였고요. 다시 4부는 4부는 전지적 시선입니다. 그래서 아까 1부에선 병식이가 나지요. 4부는 병식이, 병국이,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병식, 그 다음에 병국, 그 다음 아버지의 시선이 교차합니다. 그럼 왜 이딴 식으로 했냐? 왜 이딴 식이냐를 찾아야겠죠? 자, 1부에서 병식이가 나였어요. 그럼 어떻게 써요? 아무래도 병식이 입장이 더욱더 강해지겠지. 2부는 병국이 입장, 3부는 아버지 입장이잖아. 근데 이제 4부는 다 떨어져요.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봅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사건을 균형 있게 제시하는 효과를 가졌더라. 그래서 이게 도요새에 관한 명상이었고요. 아까
제 4부에서 아버지한테 얘기하지 못했던 게 어디에서? 아바이집이라고 그랬어요. 아바이집은 우리 EBS에서 나온 지점이 여기가 나왔더라고요. 아바이집에서 서로 이야기를 막 나눕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병국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지점이 아바이집이었어요. 우리 EBS는 요 지점이 나왔더라고요. 그거만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뭐 큰 게 어려운 건 없더라. 자, 그러면 이제 15번 문제 한번 봐봐. 거기에 보시면 거기 두 번째 설명했어요. 병국이 아버지에게 도요새는 떠나온 고향을 반기 있죠.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야. 세 번째 줄, 병국이 동생에게는 몰래 사냥하여 박재상에게 팔아넘길 대상, 경제적 가치의 이득, 경제적 이득. 반면 병국에게 도요새는 환경오염의 희생물로 인식되는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 그죠? 자신을 지칭합니다. 그죠? 동일시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프린트 준 거 한번 점검을 좀 해볼게요. 제가 뭐 줬냐면, 문순태의 징소리도 줬었고요.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 그 다음에 도요새에 관한 명상 한 4개 정도가 나갔을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여러분이 낯선 작품부터 한번 슬쩍슬쩍 풀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자, 풀기 시작.